부동산 사부. 안녕하세요. 한번혜입니다. 이번 주 기사에서는 분양 가구수 그리고 미분양 가구수에 대한 기사 살펴보고요. HUG 분양 심사에 관련한 기사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기사 분석은 아이유님의 부촌의 이동이라는 기사 다뤄보고요. 포인플레스님의 수익형 부동산 경매주의보 관련된 기사도 알아봅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추석이 끝나니까 분양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네요. 오늘도 다양한 정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오고 날이 선선해지니 바로 비염 재발한 비염 재발 포인플렉스입니다. 너무 저는 이렇게 날씨가 바뀌면 괴롭네요. 오늘도 하지만 힘내서 잘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의 연인 아이유입니다. 예. 지난주엔 보보경심 아이유였는데 같은 드라마인데요. 시청률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제가 계속 홍보하려고요. 10% 될 때까지. 지금 6%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10% 될 때까지 제가 좀 계속 홍보하려고요. 무료로. 다음번에는 특정 단지를 닉네임으로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혜입니다. 저도 비염이 좀 있는데 이게 환절기만 되면 굉장히 괴로워요. 그죠? 네. 이번 달 방송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코 좀 풀고 하시죠, 그럼. 첫 번째 뉴스입니다. 10월 수도권 분양 물량 전월 대비 761% 상승, 분양시장 쏠림 현상 심화라는 기사입니다. 10월 전국에서 10만 가구가 분양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만 전월 대비 761% 증가한 7만 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26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96,855가구라고 합니다. 2000년 이후 동월 비교해서 최대치라고 하네요. 앞서 9월에 5만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었지만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가을 이사철로 옮기며 분양 물량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요. 전월 대비 761%가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분양 물량이. 전월 대비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추석도 있었고 휴일이 길다 보니까 전월 대비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2000년 이후에 동월과 대비해서 최대치라고 하면 물량이 많은 거고 그냥 상식적으로도 한 달에 분양 물량이 10만 세대라고 하면은 피부에 닿게 많은 물량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물량들을 보면요. 일단 강동구 고덕 등의 고덕 그라시움 요새 광고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이게 한 4,932가구니까 거의 5,000세대급에서 일반 분양이 약 한 2,000개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반포 잠원동의 레미안 10만포 리오센트 같은 경우가 일반 분양이 한 150가구, 전체 세대수는 한 475세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완판을 한 레미안 장이 1에 이어서 장이 5가 약 한 1560가구에 일반 분양이 한 800가구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권에서는요, 안산시 초지동의 초지역 메이플타운 프루지오가 약 한 4000가구 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1400가구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 같은 경우가 1538가구가 나오고 인천의 영종 하늘도시에서 화성파크드림 657가구 해서 총 9121가구가 현재 분양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무지무지 많네요. 예, 그리고 이제 보면 안산 같은 경우도 대형 물량들이 나오네요. 그랑자이였나요? 예, 그랑자이도 한 7,000여 세대급이 되는데 이 메이플타운 프로지오도 한 4,000세대니까 다른 거 다 빼고 이 둘만 해도 한 11,000세. 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리고 이제 기사 내용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많은 분양 물량이 준비 중이라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쏠림 현상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도심지나 신도시, 택지지구 같이 희소성이 높은 지역에 수요가 몰리고 있고요. 지역별로는 청약 경쟁률 과열 현상도 감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 되는 곳이 잘 되는 반면에 수도권 외곽이나 최근 공급이 많았던 지역에서는 미분양 우려도 제기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8월 미분양 주택 62,562가구, 전월 대비 0.9% 하락이라는 제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62,562가구로 전월 대비 0.9% 565가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소폭 감소했다라는 소식이네요. 지금 그 미분양이 계속 늘다가 감소했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수량이 감소란 건 아니고요. 0.9%가 총 565가구니까요. 전국에서 한 565가구 감소라고 하면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감소라는 데 의미를 더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증가를 그렇죠. 한 4천 가구씩 하다가 그 5월, 6월, 7월 매월 한 4천 가구씩 증가를 하다가 감소로 줄어들었다, 전환됐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감소세 속에서도 경기하고 대구는 늘었다라고 하니까 경기 대구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모처럼 좀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네요. 다음 기사 보시죠. 청약 로또 부르는 HUG 분양심사라는 기자수첩입니다. 서울 강남 부동산 시장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를 분양가 시어머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분양 보증 허가기관인 HUG가 보증 심사의 조건으로 사실상 분양가 통제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터라 HUG가 분양가를 통제할 권한은 없지만 보증 심사를 무기로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 HUG의 분양 심사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죠. 실질적인 분양가 상한제의 부활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무분별한 분양가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분양가를 함부로 못 올리게 하게 되니까 나오고 나서 이게 로또가 된다라는 게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기사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요. 그러면 로또를 만들어주면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분양가 가격을 통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정부가 과거에 풀어준 청약 1순위 조건을 완화하던가 전매 제한 기간 단축을 다시 늘려라. 이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청약 1순위 조건 완화나 전매 제한 기간 단축을 갖다가 다시 길게 잡으면 지금 현재 과열되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을 막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사실 전매 기간을 좀 늘리면 투자 수요, 투기 수요는 조금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건설사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분양가 상한제처럼 이거 분양가 우리 조정했으니까 우리 보증 허가해줘라고 일단 하지만 그래놓고 결국 발코니 확장 비용, 그다음에 옵션 비용을 다 옵션으로 올리거든요.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착시 현상인 거죠. 분양가가 굉장히 싸, 저렴해. 근데 실제로 나중에 내가 살려고 구입을 해서 뭔가 쓰려고 하면 결국 그 돈이 드는 그런 좀 착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저도 이게 분양심사 제도 자체에서 가격을 막는 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약 1순위 조건 완화 같은 경우는 그 1순위 조건이 원래 2년이었다가 1년으로 그 완화가 되면서 청약 대기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1순위자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확 잡아버렸을 때 향후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이 된다던가 정부에서 걱정하는 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 시장이 만약에 죽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청약 시장의 상승으로 인해서 주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청약 시장이 죽게 되면 주변 아파트 가격도 급냉할까봐 그게 이제 좀 두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어놓고 파는 후분양제가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가장 바람직하죠. 네네. 근데 엊그제 어느 기사였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후분양제가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에 정부 관계자가 그거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라고 대답했다는 그런 글을 읽은 기억이 있어요. 이제 후분양제가 사실은 제일 바람직한 제도이긴 한데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여지까지 해왔던 관행이나 그리고 이제 후분양제를 하게 되면 그 위험 부담을 다 떠안아야 되는 이제 조합이나 시공사들이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럼 다음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수익률 떨어지는 오피스텔 연말까지 공급 폭탄이라는 제목입니다. 기사에서는 과거 이제 오피스텔 얘기를 잠깐 하는데요. 지난 2011년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에서 처음으로 분양에 나선 오피스텔인 송파 한화 오벨리스크를 시작으로 오피스텔 분양이 줄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단지를 포함해 2013년부터 4천여 실이 넘는 오피스텔이 입주를 마친
문정지구에서는 올 연말까지 추가로 3천여 실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급 과잉이 결국 투자자들에게는 낮은 수익률로 돌아오고 있다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송파 하나 오벨리스크 같은 경우요. 임대료가 전용 면적 29제곱을 기준으로 보증금 1,000만 원에 70만 원 수준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수익률로 보면 분양가를 생각하면 약 한 4.6%대의 수익률이에요. 4.6%대의 수익률은 서울 전체 오피스텔 수익률이 5.27% 그러니까 한 5.3%인데 반해서 굉장히 낮은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공급이 많다라는 말로 볼 수 있고요. 공급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입주 때 형성된 임대료에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르지는 않고 오히려 입주 물량이 더 늘어나면 임대료는 점점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 뭐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KB 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지역 오피스텔 평균 임대 수익률은 5.2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 초 오피스텔로 얻을 수 있는 평균 임대 수익률인 5.4%에 비해서 0.13%포인트 떨어진 수치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오피스텔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요. 2012년 8월 기준 5.64% 수준이었던 서울 지역 오피스텔 수익률은 매년 떨어져 지난달까지 5.27%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 문제인데 그 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지금 오피스텔 수익률의 하락세가 더욱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5.64%에서 지금 현재 5.27%까지 떨어졌고요. 연말까지 올해 입주 물량의 절반가량이 또 추가로 입주할 계획에 있어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입주하는 오피스텔이 무려 19,600, 약 한 2만 세대 정도 되고요. 이는 올해 전체 예정된 입주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 그 연말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은 송파구 문정지구하고 강서구 마곡지구 정도가 있는데요. 문정지구 같은 경우는 약 3개 단지에 한 3,300실, 그리고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6개 단지에 3,900실이 입주 예정입니다. 근데 이 물량은요, 서울 전체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물량의 한 66%가량이 이 2개 지구에서 다 나오니까 상당한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오피스텔 공급 물량은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의 경우 예년보다 공급량이 더 많은데요. 부동산 114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6만 3천여 실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으면 공급이 줄어야 되는데 공급이 여전히 더 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규모가 작은 오피스텔 단지는 집계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전체 분양 물량은 이보다 지금 더 많다라고 보고요. 이 물량들이 결국은 수익률 하락세를 더 가속시킬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 주의가 요구되고요. 특히나 공급이 집중됐던 지역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주거 수요나 사무 수요가 있는 그런 도심권 물건 위주로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전체 기사의 내용입니다. 한번혜님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정지구나 지금 언급된 그 마곡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피스텔에 대해서요? 사실 마곡지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기업들이 완전히 다 입주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올 초에 또 마곡지구에는 더 이상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허가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서울시에서 밝혔기 때문에 공급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니 지금 이미 물량을 받아놓으신 분들은 내 거가 오를 내 거야. 수익률은 보존될 거야.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문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KTX가 지금 개통이 좀 미뤄졌죠. 올해 말에 개통을 할 예정이고 내년 초에 이제 법원이 이제 입주를 하면 지금 당장은 수익률이 나지 않지만 다음 재계약 시에는 이제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지금 입주하는 물량들은 2013년, 12년 이때 그 분양을 받으신 그렇죠. 물건들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는 저렴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분양을 이제 많이 한다, 공급 폭탄이다라는 이제 기사 내용인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건 네. 주거 지역에 만들어지는 오피스텔
이제 베드타운 같은 그렇죠. 경우. 예. 아. 그냥 뭐 여기 생겨. 그래서 네. 여기에는 수요가 있을 거야. 그 여기 아. 근데 한참 있다 생겨. 뭐 이런 경우들이 좀 문제가 되지 이제 않을까.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수요자들이 인근에 거주를 그렇죠. 하지만 네. 이제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이 다르다라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요즘은 뭐 부동산 시장이 워낙 핫해서 시세를 올리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냥 평이한 시장에서 보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을 수익률로 받아내는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공급이 수익률은 계속 낮아지고 공급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최근 기사들을 보시면 오피스텔에 대한 상당한 경고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기사들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물량 부담이 어찌됐건 지역적으로도 많은 곳과 적은 곳이 있으니 적은 지역 그리고 역세권 위주로 현명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옥석을 좀 가려서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역전세난 한 달 만에 도로 전세난이라는 제목입니다. 잠실의 경우 새학기 전후로 전세 물건이 다 소진되면서 전세값이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역전세난 우려가 일며 전세값이 떨어지던 서울 송파구, 강동구 아파트 전세값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분위기가 급 반전됐다는데요. 인근 위례 신도시와 하남 강변 미사지군의 새 아파트 입주가 여름철 비수기와 겹치며 전세값이 급락했다. 가을 이사철에 새학기 수요가 한 번에 쏠리며 전셋집이 다시 귀해진 영향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2달간 최고 1억이 넘게 떨어졌던 송파 강동구 일대의 아파트 전세값이 한 달 만에 이전 시세를 되찾았다는 게 현재 중개업소의 설명입니다. 네, 기사를 보면요. 실제로 새학기와 가을 이사철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세값이 큰 폭으로 뛰었다라고 합니다. 잠실동 트라지움 전용 84제곱 같은 경우 현재 8억 5천만 원 정도로요. 지난달 초보다 약 1억 원 올랐다라고 하고요. 미사 강변도시와 인접한 서울 강동구도 전세값이 오름세로 돌아서서 한 달 새에 4천만 원이 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입장이 있는데요. 전세난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변동이 잦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양분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분된 의견을 잠깐 살펴보면 전세난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쪽에서는요.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장인 둔촌주공에서 얼마 전에 그 관리 처분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주 물량이 약 한 6천 세대 정도가 나오니까 그런 이주 물량의 영향이 곧 있을 것이며, 그리고 2018년도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주 물량이 나와서 그런 어떤 물량 부담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시는 것이고요. 변동이 잦을 것이라는 의견은 위례 신도시와 지금 미사 같은 경우도 아직 공급이 끝난 것이 아니어서 올 말까지 약 한 6천에서 7천 세대 입주가 예정 중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런 입주 물량과 그리고 이제 뭐 기사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당장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그 왕십리 센트러스하고 그 금호 옥수 파크 힐스 뭐 이런 것들만 해도 한 4,700여 세대, 그리고 강동 고래힐이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내년 2월에 한 3,700세대 하면은 얘네 두 단지만 해도 뭐 7,000세대, 8,000세대 공급이 서울 시내에서 지금 되는 셈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 전세값 변동 폭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뭐 이런 의견이 지금 두 가지로 나뉘고 있네요. 주소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큰 그림으로 보면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동구, 강동구에서 당장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면은 물량이 한 8,000세대에서 한 1만여 세대가 넘게 나오기 때문에 네. 역전세난은 다시 시작될 거로 보고요.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는 유의해 볼 것이 강서 쪽인데요.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가 내년에 한 8,500여 세대 입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전세난이 내년에는 강서구 쪽으로 번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서울의 동쪽과 서울의 서쪽에서 그 역전세난이 날 가능성,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쯤 뭐 갭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겠네요. 전세가 좋을 때 갭 투자를 했다가 근데 2년 후에 그 역전세난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갭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갭 투자라는 거는 전세가 상승을 전제로 그게 가능한 거지. 전세가가 만약에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6개월, 1년 후 뭐 내지는 2년 후마다 전세 가격을 돌려준다라고 하면 그게 갭 투자가 스트레스 투자가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주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것이다라는 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사실은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기사에서 지금 말이 안 되는 건 어떤 게 있냐면요. 뭐 내년 말까지 그 관리 처분을 신청해야 분양가 상한제가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가 더욱 빨라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단지들 중에 내년 말까지 관리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들은 뭐 몇 군데 빼고는 그닥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제일 그 중에서 이주 물량이 지금 부담스러운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지만 둔촌주공 그리고 개포 1, 개포 4 이 정도가 사실은 대형 이주 물량들이죠. 둔촌주공의 경우는요 이미 관리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주 물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고요. 그 외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게 이제 개포 1, 개포 4 정도가 이주 물량으로 그 전체적인 물량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의 단지들이 내년 말까지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 관리 처분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는 별로 쉽지 않을 뿐더러 단지들이 그 이주 수요 전체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단지들이 지금 준비되는 건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 중에 두 번째 그 2017년 말까지 관리 처분으로 인한 이주 수요는 지금 언급드린 것처럼 둔촌주공, 개포 1, 개포 4 이외에는 특별히 물량적으로 신경을 쓰실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잘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분석 포인플러스님 준비하셨죠? 한국경제TV 9월 28일자 경매 나온 수익형 부동산 투자 주의라는 제목입니다. 경매로 싼 가격에 수익형 부동산을 사면 수익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경매 시장이 나온 수익형 부동산들이 대부분 수익성이 떨어지는 악성 매물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수익형 부동산 경매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 하면 통상 상가와 오피스텔을 지칭하는데 이번 달 낙찰된 수익형 부동산 중에는 감정가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된 물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낙찰가율이 높을 경우, 다시 말해서 비싸게 산 경우 당연히 투자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수익성이 좋고 상태가 양호한 물건은 원래 일반 시장에서 다 팔리고 수익성이 의문시되는 매물이 경매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실제로 지난 7월 감정가를 3배 가까이 웃도는 가격에 낙찰된 서울의 한 상가는 아직도 임차인을 다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3배 가격을 주고 샀는데 임차인도 구하지 못했으면 손실이, 오히려 수익은 둘째치고 손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집합상가의 경우 공용관리비가 많이 연체돼서 1억까지 연체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에는 공실이나 세금 등도 따져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딱 생각이 났던 게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1억 정도짜리 오피스텔에 투자하신 적이 있었어요. 옛날이면 언제쯤이에요? 한 15년 정도 됐나요? 네. 네네. 그때 보증금은 얼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월세가 한 50만 원, 60만 원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저희 어머니의 그 노후 계획이었는데 일단 실패했습니다. 그 1억짜리 오피스텔을 보유하게 되니 어머니의 그 의료보험료가 월 20만 원대로 훅 증가해 버렸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오피스텔에 공실이 나니까 이 월세 수입 몇십만 원 둘째치고 공용관리비가 거의 30만 원에 육박했는데 이걸 주인이 납부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의료보험료도 내고 공용관리비도 내고 그러면 그게 원래 받으려고 그랬던 월세만큼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완전히 이중고가 되고요. 원래 인근 개발 호재를 보고 들어간 건데 그 개발 호재는 계속 늦어지고 그 오피스텔 같은 거는 사면은 가격이 감가상각이 되더라고요. 아까 추서님도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오피스텔 매매 가격 자체는 떨어지니까 원래 투입했던 본전 생각을 하면 팔지도 못하시고 결국 몇 년을 그리 끙끙 앓으시다가 결국 시세보다 낮추어서 손절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사 준비하면서 그때 그 오피스텔이 생각나서 다시 검색해봤는데 15년 전 그때와 월세 수준은 크게 차이 안 나고 기껏해야 조금 오른 정도인 것 같아요. 물론 그때만큼 여전히 공실이 많은지 아니면 지금은 공실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공실이 없다면 수익성은 조금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그때 그 어머니가 기대했던 인근 개발 호재는 결국 착공을 해서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아직 완공전이긴 한데요. 어느 지역인지 맞추실 수 있는 분에게는 제가 방송 끝나고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그럼 푸풀님, 지역 의료 보험료가 원래 얼마를 내시다가 20만 원 증가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 전후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20만 원으로 증가한 것도 아니고 20만 원 중반이 넘어갔나 그래서 엄마가 막 두 배가. 네네. 아니 1억짜리 오피스텔 가졌다고 의료보험이 이렇게까지 증가하나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근데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막연하게 이제 수익성으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포인플렉스님이 말씀하신 게 저게 현실이거든요. 관리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뭐 나간다 들어간다 그때마다 뭐 인근 중개업소에다 내놓는 것도 사실 그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중간중간에 신경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뭐 공실 생기면은 관리비 내야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세금도 또 있으니까 물론 이제 한 2년 정도 연기되긴 했지만 세금까지 내게 되면 아무런 실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수익형 부동산 세금이 뭐 14% 플러스 주민세 10%에서 15.4%라면서요. 그러면 2018년까지 유예되긴 했지만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쵸. 그래도 19년도부터는. 일단은 이것저것 다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실나는 게 생각보다 무섭더라고요. 그럼요. 공실 관리 뭐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제 요새 같은 경우만 이게 워낙 부동산이 핫하니까 오피스텔 가격도 따라 올라가니까 그런데 일상적인 생활에서 보면은 그 평균 시장으로 보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된다라고 보는 게 그게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시면 오피스텔 투자는 굉장히 그 자기 적성에 좀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오피스텔의 경우에 아까 5% 초반 정도 얘기가 나왔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혹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강남권 상가 같은 경우는 한 4% 미만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약간 그 투자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수익률만 보고 거의 들어가시는 개념이고요. 상가, 특히나 이제 강남권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생각하면은 절대로 그게 손이 안 나가는 수익률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는 오히려 물건이 없을 정도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수익률을 보시는 게 아니라 향후의 가치 상승 그리고 현재 재건축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이후에 새로운 세대수 그리고 이제 비싼 가격의 아파트들의 어떤 그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주거 라인이 형성이 되면 상가들은 더욱더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약간은 좀 그 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수익형 부동산이라 그래도 결국 오피스텔이랑 상관은 완전히 다른 거네요. 근데 그 관점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네네. 이 기사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게 원래 경매주의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원래 그 주택 경매도 워낙 핫하다 보니까 요즘은 비록 그 감정가액은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경매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감정가액에 비슷하게 입찰가액을 넣었다가는 택도 없다. 시세에 가까운 가격에 요즘 낙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 경매에도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은데요. 수사님 이런 경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매는 제가 한 15년 전에 이제 했던 몇 번 하다가 명도 같은 경우가 이제 저랑 잘 안 맞아서 뭐 한 10여 건 정도 낙찰을 받고 그 이후에는 제가 잘 안 하고 있는데요. 경매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정도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 자기가 공부를 해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경매 회사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번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경매가 그렇게 많은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안 들어가면 되니까 권리 분석 정도만 확실하게 해서 명확한 물건들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많은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변 시세나 이런 거를 잘 안 알아보고 덥석덥석 들어갔다가 심지어는 매매가보다 높게 낙찰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묘한 게 뭐냐면 마음속으로 예를 들면 2억짜리 물건을 내가 이번에 낙찰 받아야지 하면 가기 전에는 2억까지만 쓸 거야라고 했다가 어떤 경우에 현장에 갔는데 막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그 분위기 심취하게 되면 2억으로 다 네, 안 될 것 같아. 자기도 모르게 막 몇천만 원을 더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뭐 거의 시세에 준하거나 심지어 뭐 아주 뭐 몇 개 안 되는 케이스긴 하지만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경우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참여하시는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현장 발품을 최소한 한 두세 번 정도는 팔아서
정확한 시세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의뢰하시는 경우는 이제 의뢰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뭐 거의 키만 받으시는 정도인데 뭐 편한 대신에 이제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게 단점이고요. 근데 이제 그 경매 회사를 고르실 때도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이제 나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회사에 국한된 얘기겠지만 입찰에서 2등을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들어가서 사실 경매가 얼마에 낙찰될지는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 경매 회사 입장에서는 이분이 낙찰을 안 받으면 자기 수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게 하려니까 좀 무리한 금액을 쓰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2등과의 뭐 그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으면 네. 소비자한테 굉장히 불만을 제기당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2등을 갖다가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아주 일부에 국한된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겨우 뭐 한 150만 원 아니면 뭐 2, 300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어. 나는 이런 기쁨에 취할 수 있지만 현실은 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2등과 3등 사이는 엄청난 가격의 갭이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보통 발표되는 게 한 2등 정도까지만 발표가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 조금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 그 명도라는 거는요, 변호사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소에서 경매 대행을 하거나 경매회사에서 경매 대행을 하는 거는요, 대리 입찰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는 거고요. 실제로 명도 이후에는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보통 서비스 개념으로 해준다라는 명목하에 하긴 하지만, 여하튼 법적으로 그런 지식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그러면 경매를 의뢰하게 되면은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대략 생각하면 보통 될까요? 감정가의 한 1% 내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지금 너무 핫하니까 너무 비싼 가격에 안 들어가게 주의하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직접 노력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없으면은 1% 정도 수수료를 줄 생각을 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해라. 최근 경매 시장은요, 일반인들한테 오픈이 된 데다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핫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요새 물건을 찾아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입찰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한 2-3번 방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입찰 당일날 가서 오후 뭐 1-2시까지는 아침부터 가가지고 있어야 되면 거의 반나절 이상? 그러니까 실제로 물건 하나 입찰하려면 한 2-3일 정도의 소요가 그 물건의 그 시간이 소비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너무 낮으니까 이게 별로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시장이 그러니까 경매에 대해서 이제 너무 지나친 환상 갖지 마시고요. 조금 오히려 경매 같은 경우도 너무 핫한 때는 그냥 흘려보내시고 좀 좋은 시장 그리고 좋은 가격대가 오면 경매는 분명하게 이게 업으로 해서 직업으로 삼지 마시고 내가 살 집 1-2개 정도 마련하는 거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1%가 부촌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성북동, 한남동을 시작으로 80년대 초반에는 압구정동이 90년대 후반부터는 대치동, 도곡동 일대에 부유층이 몰렸다면 최근에는 한강변으로 부자들의 집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님, 이와 관련돼서 더 스쿠프에 실린 기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부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예, 비싼 집값에 교육, 문화 등 주변 인프라, 이웃의 수준 등 여러 요소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입주민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폐쇄성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초기 부유층들이 몰려 집값이 급등한 뒤에 점차 가격이 안정되고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 위주로 주민들이 구성된다는 특징도 있다고 합니다. 추선님, 우리나라 부촌에 대해서 어떤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목 들으면서 그냥 우리나라 부촌 하면은 저는 이렇게 뭐 한강변 이런 것보다도 전통적으로 아침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성북동 사모님 그리고 평창동 그리고 내지는 한남동 이 정도가 제 생각에는 이게 부촌이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한강변이 이제 부촌으로 떠올랐다고 하니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단독주택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저는 단독주택 좋아하죠. 근데 막상 살아보면 아파트가 좀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아파트에 살면서 단독주택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 별장으로 갖고 싶으신 거죠? 네. 꼭 이상과 현실이 같을 필요는 없죠.
예, 이 특성에 따라서 우리나라 부촌 흐름을 살펴보면요. 1960년대부터 50년 동안 부촌의 흐름은 강북에서 한강으로 그리고 강남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방 직후 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 부촌이 강북권에 밀집했고요. 추선님께서 말씀하신 성북동, 평창동이 대표적인 예고요. 70년대 후반 해방전 한강변 농지였던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압구정동 부촌시대가 열렸고요. 2000년대 초반 입시학원 메카인 대치동과 타워팰리스 등 초고층 주상복합 밀집지인 도곡동이 부상하였습니다. 한번에님 최신 흐름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기사에 따르면 최근에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하네요. 자립형 사립고가 줄줄이 들어서고 내신이 강화되면서 강남 8학군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교육 중심지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 정부의 사교육 차단 노력과 함께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자리를 잡는다면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게 분명하다고 합니다. 결국 대치 도곡이 이끌던 부촌 수요는 새로운 지역, 바로 한강 주변으로 옮겨간다고 하네요. 그 입학사정관제가 무엇인데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건지요? 아, 예. 옛날에는 이제 수능 성적대로 이렇게 성적순으로 이제 학생들을 막 뽑았거든요. 아마 추선님 때는 학력고사인가요? 예, 학력고사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때는. 수능 뭔지 아세요? 모르죠.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왜 기분이 언짢죠, 괜히?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적순을 뽑던 게 요즘에 많이 바뀌어서요. 미국식으로 좀 이 학생들의 잠재력이나 어떤 그 다양한 개성이나 창의성 같은 거를 이제 좀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이나 그리고 이제 뭐 자기소개서나 그런 학업 계획서 이런 걸로 좀 평가하는 추세가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입시 제도와 함께 수시 제도라고 이제 불리고 있고 그게 예전에는 되게 비율이 작았는데 뭐 60, 70%, 70, 80%까지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뽑는 비율이요. 그러면 지금은 지금 말씀하신 수시라는 제도가 예.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뜻인가요? 예,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은 그런 수능 성적순이라면은 어떤 전문 학원이나 뭐 고액 과외 같은 것들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양하고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좀 뽑으려는 그런 환경에서는 그렇게 학원이나 뭐 과외가 그렇게 효과가 많을지 어떨지 좀 의문이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네. 이게 의문이 또 드는 게 예. 우리나라 그 엄마들의 그 열정을 고려해 보면 엄청나죠. 예. 네, 수시에 어떤 예. 그런 제도가 생기면 예. 또 그 제도에 맞춰서 또 사교육이 열풍이 또 생기는 거 아닌가요? 요즘 네, 수시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파락군이나 이런 건 계속 유효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요즘 예. 교육 컨설턴트가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제도에 맞춰서 그렇죠. 이제 아이를 보내게. 예. 교육 컨설팅을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제 적성 검사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은 이제 그 자신의 내신 성적, 이제 수시 성적, 그다음에 기타 이제 활동들을 관리를 해주는 그 어른으로 치면 꾸준히 그 어떤 자기의 커리어 그렇죠. 내지는 스펙을 쌓는 그런 그렇죠. 그걸 연회비를 내고 이제 어.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는다고 하네요. 기획사에서 연습생 키우는 뭐 그런 과정인가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예. 지금 이 입학 사정관제가 생겨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뽑는다고 해도 그 다양한 방법에 맞춰서 또 학부모들은 또 진화하는 거 아니냐. 예, 그렇죠. 이런 걱정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 걱정 들고요. 심지어는 이제 요즘에 농어촌 전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에 살고 있으면 굉장히 경쟁률이 낮아요. 그 전형은. 그래서 이제 성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뭐 중학교 때부터 이사 간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농어촌으로. 농어촌으로. 예, 네. 그게 더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네,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일단 정부의 의지는 좀 강력하거든요. 이쪽으로 밀어붙일. 그래서 네, 서로 계속 정부도 이제 좀 더 잘 뽑으려고 하고 학부모님들은 이제 미리부터 준비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거는 계속 될 것 같아요. 예. 초고가 아파트 단지가 한강 주변에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추선님 사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강 주변에 지금 초고가 아파트들이 들어서는데요. 지난 6월 달에 분양 전원에 들어간 그 한남동, 한남 더힐은 다 아시죠? 평당 분양가가 평균 7천만 원 정도를 넘어섰고요. 대림산업에서 그 성수동 쪽에 나오게 되는 서울숲 아크로빌 같은 경우도 한 2년 전부터 계속 분양한다고 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나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양가가 약 한 5천만 원 안팎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롯데 월드타워 같은 경우 42층에서 71층에 들어서는 레지던스의 분양가는 평당 한 1억 원을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조망권 가치는 같은 평수라고 하더라도 최대 뭐 10억 이상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게 업계 견해라고 합니다. 주소님, 서울숲 아크로빌은 한강 조망 때문인가요? 평당 5천만 원이면 좀 비싼 것 같은데 왜 그러죠? 뭐 요새 여기뿐이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다 그 비싼 느낌은 다 있는 거고요. 꼭 여기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사실 강북 쪽에서 강을 조망하는 게 진정한 남향의 그 한강 조망권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그런 예. 면에서 보면은 뭐 이걸 꼭 비싸다고 해야 될지 향후 아주 먼 미래 가치를 보면 꼭 비싸다고 해야 될지 싸다고 해야 될지는 뭐 지금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의 한강 사랑은 집은 남향이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집 사고관을 바꿨습니다. 강남에서 한강을 조망하려면 집 방향이 북향이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남향을 포기하는 대신 한강 조망권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청담 레미안 로이뷰는 같은 단지라도 북동향 아파트 가격이 남동향보다 1억 원가량 비싸고요. 한강 조망이 되는 전용 110제곱미터 북동향 아파트는 16에서 17억 원, 남동향은 14에서 15억 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청담자이 같은 경우는 708가구 모두를 애초부터 한강 조망을 즐길 수 있게 북동향으로 설계했다고 하더라고요. 강북으로 올라가도 한강 조망 프리미엄은 상당하죠. 레미안 이촌 첼리투스 전용 124제곱미터의 경우 한강이 잘 보이는 동은 20에서 26억 원까지 거래되는 반면 뒤에 있는 동은 18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강 조망 가능 여부에 따라 동 간의 가격 차이가 최대 7억에서 8억가량 벌어졌다고 하네요. 예, 그 18억 원 물건도 저도 구경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한강이 이렇게 보이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 앞동처럼 이렇게 파노라마로 보이진 않고, 예,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이거 몇 층 정도였어요? 그때 제가 보러 간 건 한 10층이었나? 예. 근데 한 18억 정도더라고요, 매매가가. 예. 근데 북향이었던 것 같아요. 향이. 예. 한강에 인접한 압구정 아파트 단지도 재건축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국내 최고의 부천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강북의 경우 한강을 낀 한남이나 아까 소개해 주셨던 이촌 등 전통 부촌은 여전히 강세고요. 여기에 한강과 인접한 뚝섬이나 용산 등이 이제 요즘에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하남 이사 지구가 한강변 주거지라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한강 조망이 대세이긴 하지만요. 한강 조망권 단지라고 해도 묻지마 투자는 좀 금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한강 조망이 좋아도 지하철역이랑 한참 떨어져 있어서 교통이 불편하거나 학군이 취약하면은 그 전통적인 부촌의 어떤 요소를 많이 갖추지 못했고요. 최근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너무 뜨겁다 보니 지금 뭐 한강변은 가리지 않고 뭐 너나 다 명함을 내밀고 있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성을 찾게 되면 좀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진 곳들은 아무래도 좀 그 이성을 찾은 시장에서는 좀 두각을 덜 나타낼 수 있고요. 또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에 인접한 그 단지는 결국 한강 조망을 하려면은 그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에 인접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접해 있으면 외부 소음이나 매연에 시달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냉정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추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교통 얘기하셨는데 예전에 막 개포 얘기할 때도 많이 나왔던 질문인데 사실 부촌이라면은 차 갖고 다니는데 지하철역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근데 궁금해서. 예. 기본적인 뭐 부촌이라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전부 다 개별적으로 차를 다 끌고 다니지는 않지 않나요? 그렇죠. 아이유님은 그럼 뭐 애기도 뭐 차 몰고 다니나요? 아, 꼭 그렇네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집안에 그렇죠. 중고등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대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들 전체를 고려하면 어찌됐건 부동산은 우리가 뭐 입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차가 있긴 하지만 교통 역세권이 더 중요한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 되게 궁금했었는데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기사 내용을 주로 소개해드렸고요. 알토라님, 한번에님 그럼 향후 10년간 어느 지역이 부촌이 될까요? 정말 기사에 소개해드린 대로 한강 조망권이 주요 요소가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강 조망도 좋지만 저는 산을 보이는 숲세권을 더 좋아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부촌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요즘에 핫한 개포 쪽이 사실 저는 좀 유망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강 조망권을 또 선호하는 층이 있겠지만 또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외부 소음, 뭐 매연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살기에는 숲 가까이 사는 것도 또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건강에도 네, 좋고 네. 이제 또 부자이신 분들은 또 건강을 많이 염려를 네. 하시니까 그런 숲세권 저기 숲세권 지역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혜님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강 인근 단지들이 물론 한강 조망권 때문에 유망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저기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9호선이 핫했던 이유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이 주로 이제 근무하는 근무지나 그런 데가 결국에는 중심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뭐 요즘에 맞벌이가 또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접근이 우수한 그런 지역이라는 것도 한몫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주선님 아까 얘기해 주신 거랑 또 일맥상통하는데 교통 편의성이 한강 쪽이 좀 더 발달했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제가 이제 마무리를 말씀드리면 요즘에 한강 조망권이 집값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팩터인 것은 확실하고요. 예. 당분간도 계속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가면은 고층의 이제 리버뷰를 되게 좋아하지만 실제 실거주 입장에서는 저층의 그린뷰, 파크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입장에서 보면은 실거주지라는 것이 실제 사는 공간인데 북향이나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 바로 인접하면서까지 한강뷰를 무조건 좋다고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 한강변을 따라서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게 실거주자들에게 확실한 검증이 되어서 정말 살기 좋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진정한 부촌이 될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 가치에 걸맞는 평가를 또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드디어 순위가 129위까지 올라가고 경제면에서는 9위, 부동산 팟캐스트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벌써 구독자 수도 1100명을 넘어섰는데요. 분양 소식, 시장 소식뿐만 아니라 현장에 다른 분들도 좀 초청을 해서 들어보는 그런 시간들도 이제 마련해 보겠습니다. 점점 더 발전하는 부사부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팟캐스트 부동산 사부의 게시판 또는 네이버 카페 사주와 부동산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 올려주세요. 오늘도 현명한 투자자를 응원합니다. 부동산 사부